매거진. 2016년 3월 18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도 아니고 대략 25일여 남았습니다. 총선에서 하루는 열흘 같고 10일은 100일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즉 공천이 완성돼 가는 국면에서 총선 전망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까지 4,381명이 참여했는데요. 적은 선택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 새누리당이 독자적인 개헌이 가능한 2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이다. 13% 여소야대 전국, 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승리할 것이다. 27%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즉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의 통과가 가능한 의석인 180석 이상을 새누리당이 확보할 것이다. 50%, 가장 많은 50%는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인 150석 이상은 확보할 것이다. 즉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누리꾼 의견도 볼까요? 최효선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중단, 공천에서 똥볼 차는 일, 이것만 없었어도 여소야대 기대해 볼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부지런히 회복해서 최대한 만회해 봅시다 라는 의견 올리셨고요. 박진우라는 필명 쓰시는 분. 정청래 의원 내친 것을 보면서 관심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냥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고, 난친노라는 필명을 쓰신 분. 새누리당에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주겠다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박영선, 이종걸 씨 같은 사람들이 당을 흔들고 말아먹는데 누가 지지해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 세작들이 지지를 막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설마 그러겠습니까? 필명이 카스티엘인 분. 마지막에 이익에 의해서 똘똘 뭉치는 것이 수구 보수 세력입니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갑니다. 새누리당 내의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한 김무성 대표에게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여당 내의 공천 갈등이 또다시 폭발했는데요.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또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자회견한 것은 적절치가 못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최고위원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된다. 저는 당대표로서 당헌 당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부산 중구 영도구의 지역구를 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의 지역구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선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서 공천이 미확정된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와 경기 화성갑의 서청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이인재, 서울 송파 병의 김을동 최고위원입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알아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유승민 의원의 측근 의원은 핑퐁 게임과도 같은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차일 피일 결정을 미루면서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측근들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유승민 의원의 자진 사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릴 때 잘리더라도 스스로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더불어민주당이 진영 의원을 영입할 모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4.13 총선 공천에서 배제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한 서울 용산 지역구의 삼선 진영 의원에 대한 영입에 나섰고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차 경선에서 진성준, 이춘석, 진선미, 이하경 등 현역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장하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들 가운데 일부가 공천도 끝나기 전에 공천관리위원직에서 사퇴하면서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출신인 안철수 공동대표 최측근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과 역시 안철수계인 김지희 직능위원장 등은 공천관리위원으로 후보들을 심사하다가 공천관리위원직을 사퇴하고 비례대표 후보로 접수했습니다. 이런 일은 선례가 없었다는 게 안철수 대표의 말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관례에 따라서 공심위분들이 비례대표로 선정되는 거는 그렇게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안 할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오늘은 새누리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컷오프된 유승민계의 조혜진 새누리당 의원, 어제 여러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컷오프에 이의를 제기했죠, 그제. 하지만 조혜진 의원 냉소적입니다.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격, 이런 표현을 썼네요. 조혜진 의원이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공천 탈락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이한구 공관위원장도 곧바로 맞불을 놓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무의미한 논란이죠. 무의미한 논란이다. 버스 지나가는 뒤에 손 흔드는 격이고 당이 그렇게 어제 김무성 대표 지적한 그런 말 안 되는 공천이 안 이루어지게 소위 말하는 막장 공천까지 안 가도록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 이런 지도부가
그걸 통제하고 제어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근데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왔던 건데. 지도부 자체도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지도부가 지금 무력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당대표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능멸하고 그래도 할 말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와 이른바 진박계와의 어떤 뭐 딜이라고 할까요? 결합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위 딜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날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당 대표로서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거죠. 그동안에 쭉 보면은 오늘 이 새누리당 공천이 이런 막장으로까지 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제지할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제지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판으로까지 안 오도록 당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당의 지도부가 역할을 할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지도부가 자기 기능을 못하고 리더십이 이미 훼손되고 상실된 거죠. 리더십의 상실,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막지 못했는가? 또 하나의 문제 제기.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이해찬 의원이 세종에서 당선될 경우 복당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섭 단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서 이해찬 의원이 총선에서 다시 돼 복당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입장은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무소속 후보를 상대로 이길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도 보이는데요. 나아가 밖에서 당선되고 돌아오라.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당신에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의 브랜드를 줄 수는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저는 이해찬 의원 그 공천 배제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은 무슨 3선 이상 하위 50% 정밀 심사 대상에서 속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 문제된 일도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막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당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또 의정 활동도 다 잘해왔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지지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이렇게 공천 배제하는 당의 입장도 얼마나 이제 아프겠습니까? 근데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한 고육주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무적 판단으로 그런 이 인사들 공천에서 배제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인물도 있어야 될 텐데 마땅히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대안 없는 물갈이다 이런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안 없는 물갈이는 아니지만 지금처럼 국민들께서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각 지역마다 인물 부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좋은 인물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해찬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다시 복당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총선에서 생활에 오면 복당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당연히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국민의당을 외곽에서 돕고 있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이해찬 전 총리를 날리고 조응천 등을 끌어들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당의 정체성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입니다. 아울러 이해찬 대신 더불어민주당 간판주자로 자신이 뛸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TBS 교통방송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제 입장에서는 출마할 이유도 없고 또 그다음에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친노든 뭐든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드러낼 이유가 있죠. 그러자면은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의 정체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지향하는데 그런 정책에 이 양반이 이 어른들이 반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장애 요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지. 지금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그런 설명들이 없어요. 어떤 정책을 지향하고 어떤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영입하고 저런 사람은 안 된다. 아니 도대체 무슨 박근혜 정부에서 그 비서관 하던 조홍천이라는 이런 분들 영입하고 공천을 주고 안 주고 관계없이 그러면 이해찬 의원 같은 양반은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그럼 당의 정체성이 도대체 그러면 조홍천 그 비서관이라든가 전 비서관이 더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저는 힘든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정의당원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JTBC 썰전에서 3대 세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통적인 호남 세력, 민주화 운동 세력, 그리고 네티즌 등 젊은 유권자 그룹을 지목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해찬과 정청래를 쳐냄으로써 양대 축이 빠졌고 호남도 국민의당이 반을 가져감으로써 지지 기반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더민주는 자기들이 60년사 책도 내고 6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1988년도에 시작된 당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에 평화민주당. 그러니까 호남에 그다음에 6월 항쟁을 함께 치렀던 시민사회 세력, 운동권, 진보 세력. 세 번째가 최근 들어와서 결집한 개별 네티즌들. 이게 당의 3대 축인데 정청래 의원을 쳐내면서 더민주 지지율이 한 5% 빠졌어요. 네티즌들? 예. 그다음에 이해찬은 친노 좌장이 아니고 이 사람은 1970,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에 그 흐름을 타고 정치에 입문한 비호남 개혁 세력의 좌장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이 둘을 쳤기 때문에 더민주의 지지율이 한참 내려갈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더민주는 지금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던 정체성이 붕괴하는 중이고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안착시키면 뭐 그것도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기존의 당의 세 축 중에 호남은 국민의당이 반 가져갔고 나머지 두 개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형국이고 이 흐름을 타고 정의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죠, 지금. 지금 김종인 대표가 정무적 판단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수많은 물밑의 여론조사를 다 거친 결과입니다. 이해찬 의원을 잘랐을 때 이해찬 의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 새로운 세력을 막 클리어하는데 그러한 요소들을 놓아두고 과연 새 옷을 입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정무적 판단에서 김종인 대표가 잘라야만 된다. 지금 이걸 자르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운 정당으로 탄생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보수 진영과 이른바 보수 언론의 요구를 받아들인 OEM 공천이라고 봐요. 주문자 생산기.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 누구를 위한 공천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를 위한 공천이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가 절반, 이 정부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절반 이 상황이에요. 저쪽 절반의 요구를 들어준 OEM 공천 배제인데 이렇게 해서 표가 올 수 있으면 또 괜찮아요. 반대편 표를 메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공천을 했다. 그럼요. 정무적이라는 건 그런 얘기예요. 정청래 자르고 이해찬 잘라서 이제 강성 이미지를 가진 정치인들을 다 내보냈다. 그게 아니고 무당파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현대적이고 경제 중심으로 이제 유권자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는 정당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게 정무적 판단인데 그렇게 해서 저쪽이 오냐 하면 저쪽은 안 오고 이쪽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민주는 본격적인 정치적 붕괴의 경로에 들어섰다고 지금.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b.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비박 퀴즈. 오늘은 때가 때인지라 욕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듣기 버거우신 분들은 앞으로 돌리셔서 다음 코너를 이어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비박 퀴즈. 네, 오늘도 비박 퀴즈에 함께할 두 분입니다. 무와 환 어서 오십시오. 뭐 안녕하십니까. 당헌당규를 지킬 책무가 있는 책무할 때 무 인사드립니다. 어이 뭐 상황 끝났어. 도장 내놓고 나가. 너희 친방양아치 새끼들, 어? 나도 어디 가서 쓰레기 소리 듣는데 너희 새끼들아 개쓰레기 씨발 새끼들이야. 알아? 이 씹새끼들아. 뭐야 개쓰레기? 당신은 미친 개쓰레기야.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욕이세요.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김무성파 의원들 공천이 무난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사실 친박하고 지금 싸울 일은 없잖아요. 예, 무는 항상 이런 식이라니까. 실리를 다 챙기고 나면 막판에 가서 항상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때린다니까. 그니까 진실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지. 안 그래? 야, 환 듣다 보니까 말이다. 이 씨발 내 계보 의원이 한 50명쯤 되는 것 같다. 어? 고작 서너 명 공천 준 거 가지고 공치사야 이 씨발. 어? 그래놓고 친박 니네는 절반 이상 가져갔잖아 이 새끼들아. 아니 자기 계보 의원이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걸 왜 내 탓을 하나? 그만큼 무가 인심을 잃었으니까 서너 명밖에 안 되는 거지. 안 그래? 새끼야, 내 계보가 100명이면 100명 다 해줄 거야 이 새끼야. 그리고 말이야 이 새끼들아, 어? 틈만 나면 이한구 그 새끼가 날 갖고 희롱하는데 어제는 뭐라고? 바보 같은 소리 난다고? 씨발. 야, 당대표를 조주로 봐도 어느 정도지 씨발 새끼들아. 어? 내가 만약에 집고 나면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해 이 새끼들아. 어? 새끼들아,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선택은 두 가지야. 하나는 황토로 묻히는 거, 또 하나는 배양토로 묻히는 거. 이 새끼들아, 황토가 좋아 배양토가 좋아 이 개새끼들아. 아이고 대선주자 조혜진이 말 맞다나. 버스는 떠났어요. 승객님 정신 좀 차리세요. 친박이 절대 다수가 될 텐데 김무성 대통령이 가능할 일이야? 아니 대통령은커녕 대통령 후보 가능하겠어? 그래, 여기서 떨어진 애들 요즘 김종인이가 다 쓸어 담더만. 나는 김종인이가 경제민주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낙천자 넉마주의였어.
어이 뭐 김종인이한테 가. 정무적 판단으로 환영받을 거니까. 닥쳐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당대표 도장 갖고 한 열흘 숨어볼까 이 새끼야? 어? 너 이 씨발 다 좆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어? 새누리당 후보 그런 게 어딨어 이 새끼들아. 기호 9번 기호 10번 다 무소속으로 나갈 거라고 이 씨발 새끼들아. 그래 볼까? 어이 뭐 그렇다면 당신은 프랑스 양계장 서울의 폐차장에서 발견되겠지? 실종자 찾는 거 그거 어려울 것 같아? 뭐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날 위협하는 거야 이 새끼야? 아이 좀 그만들 하세요 좀. 지금 서로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퀴즈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이름을 떨치는 프랑스의 이 사람이 나치의 협력자였다는 문건이 나와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 첩보기관 프랑스 샤를 드골이 이끌었던 레지스탕스, 프랑스의 친독 괴뢰 정부인 비시 정부 등이 펼친 지하작전의 양상을 보여주는 문건 수천 점이 공개됐는데 이 안에 이 사람의 부역행위가 상세히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독일에 협력했던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예, 정답. 정답 아십니까? 예, 향수, 여성복 하면은 이 사람이지. 여성 아니야. 그렇습니다. 자, 정답은? 예, 정답은 김하영. 국정원 직원 김하영 말하는 거죠? 아니, 언제 김직원이 나치에 협력했습니까? 환희가 나치하고 박근혜 정부를 헷갈리는 모양이지. 제2대 친박좌장 환희 생각이는 말이야. 뭐야? 아니 실수한 것 같고 그런 무엄한 시비를 해? 야, 김하영이 요즘 회사 잘 다닌다며? 좌익 교수도. 그래 놓고는 얘네들을 수사했던 최동국은 빤스가 벗겨지고 윤석열은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서울 근처에도 못 올 판이고, 그리고 또 최동욱이 쫓아낸 조선일보 편집국장은 이한구한테 비례대표 공천장 내고. 야, 근데 국정원은 포상 안 받았다디? 대선 승리 감사패라도. 어이 전 박근혜 대표 선대위 총괄본부장님 어째 남 얘기하세요? 국정원 덕은 저도 님도 본 거 아닌가요? 그니까 이 새끼야, 지난 대선 때 나도 파일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야 이 새끼야. 무슨 파일? 이쯤 해두자. 내도 잘 모르겠다. 금고 속에 넣어놔서 오늘 가서 열어보고 천천히 읽어볼란다. 어이, 저 새끼 얼굴 빨개지는 거 봐 이 새끼.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좀 신사적으로 하자고 이 새끼야. 화나. 우리가 정치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니. 허튼 짓 하면 좆되는 수가 있어. 야, 여기서 어떻게 더 좆될 수가 있니? 이 씨발 새끼야. 자꾸 씨발 새끼 하는데 나는 욕을 못할 줄 알아. 너 그러다 진짜 맞는다 이 씨발 새끼야. 때리라고. 감옥 간 사이에 금고는 없어질 테니까 때리라고. 저 그만하세요 좀. 자, 정답 아십니까? 바로 가자. 정답은 디자이너라고 했지. 김빈. 아니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면서 더불어민주당에다가 청년 비례대표 신청했던 김빈 씨 말입니까? 아니 김빈 씨가 어떻게 나치 협력자입니까?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아니 태어난 날도 맞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이름이라서 한 거야. 김빈이가 문재인이 영입한 거라면서. 야, 그나저나 신세가 족같은 건 나나 문재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이야. 너무 닮아가. 그래도 대선 주자 1, 2위인데 말이야. 어이구, 닮긴 닮았지. 둘 다 지옥길로 가는 거 보면. 너 이 새끼 그 나이에 이빨 다시 안 난다. 이 새끼야, 가급적 옥수수 관리 잘해 이 새끼야. 때리라고. 아이고 참. 자, 정답은 여러분이 맞히셔야겠습니다. 정답자에게는 시진핑이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다룬 책 13억 분의 1의 남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레드스톤이 제공할 텐데요. 출판사에서
저도 책을 받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책을 넘길수록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요. 2분 추첨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당첨자, 어제 정답은 입세주였죠. 전남 브랜드의 소주는 무엇일까 여쭤봤는데 삼척동자님 당첨되셨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기득권의 시녀가 돼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암울한 이 땅에 한 줄기 희망이 돼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 말을 시원하게 해주는 방송이 있어서 아직 이 나라에 조그만 불씨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산의 이슈들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BT 리듬 상자님 정답 입세주 마치셨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더민주 당원입니다. 학교에 나가며 아침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사람이라서 입세주도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힘들 때 한 잔 소주는 참 좋은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현재의 더민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많은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몇몇의 인사들이 날로 먹으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의 칼날은 왜 항상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겨누어져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저도 집주인이기에 집을 지키겠습니다. 한 잔 소주 같은 좋은 친구 더민주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분 감사합니다. 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 김태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여야가 다 같이 내홍, 다 같이 갈등, 다 같이 파행을 겪고 있어서 뭐 상대의 불행을 놓고 그 평가를 할 처지들이 못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점수를 따고 잃고 뭐 그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내전을 겪을 수 있는 건지 참 이런 선례도 없는 것 같고 말이죠. 우선 그 새누리당 상황부터 살펴보지요. 자, 이한구 이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김무성 당대표 그제에 이어서 어제도 충돌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공천을 확정하는 문제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가 이제 마지막 혈투를 벌이는 형국인데요. 예, 그제 오후 5시에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죠.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넘긴 그 공천안을 확정하는 최고위원회를 열다가 갑자기 그 최고위원회를 이제 정지를 시키고 정회를 하고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뭐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공천이 탈락한 그런 부분, 그래서 8개 지역에 대한 의결을 보류를 하고 제의를 요청한다. 그러면서 뭐 3등 후보가 된 지역, 그리고 여성 의원이 있는데도 여성 의원이 배제가 되고 전략 공천으로 돌린 지역, 뭐 이런 그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어제 오전에 예정된 그 최고위원회를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넘어온 공천안을 확정해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확정을 안 하겠다는 거고. 그 최고위원회 소집 권한은 대표에게 있거든요. 대표가 소집 안 하겠다면 최고위원회는 열리지 못하는 건데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으니까 원내 그 코드 서열 2위인 원유철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은데 최고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은 최고위원 간담회죠. 김무성 대표가 빠진. 간담회에서 의결한 거는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아무 구속력이 없는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를 제외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김무성 대표의 그 행태에 대해서 성토를 한 거죠.
그저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최고위에 김무성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오늘 그 김무성 대표는 일단은 오늘도 잠행이죠. 어쨌든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최고위의 상황을 최고위를 열지 않고 이제 시간을 이제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그 공천안을 제의해달라고 공관위원회에 넘겼는데 공관위 이한구 위원장은 바보 같은 소리 한다면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의할 필요도 없다고 다시 반려를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일단은 버티고는 있는데 본인이 일단 오늘 예정된 임시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열지 않더라도 21일에는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때는 또 정기 최고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때는 또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원 당규상에서 볼 때 김무성 대표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건 이제 공천장에 도장 안 찍는 거. 그 정도이고 아니면 본인이 뭐 대표직을 사퇴하든지 뭐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니까 나 같으면은 도장 들고 어디 숨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당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교체하는 그 작업을 해야 할 텐데 상당히 시간도 좀 걸릴 것이고 그러면 정말 당이 점수를 크게 깎아먹겠죠. 그 정도 되면. 아니 그 후보 등록 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새누리당 간판으로는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만화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공천장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그 배포가 그리 썩 크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김무성의 30시간 법칙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30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무릎을 꿇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그 낙천한 조혜진 의원은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대표의 리더십은 힘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러니 이한구 위원장이 대놓고 무시, 조롱, 능멸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김무성 대표가 어제 그 뒤늦게 그 문제 제기를 한 그 기자회견 그걸 보고도 뭐 버스 지나간 뒤에 손을 흔드는 격이다. 그리고 공천을 통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이 지경까지 왔다며 면피성 그 행태가 아니냐 이렇게 혹평을 한 상태입니다. 비박 쪽에서도 신뢰를 잃었네요. 신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찌 보면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된 거고. 김무성 대표 참 비극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향후 대선 주자로서 미래가 있겠어요? 이래서야. 상당히 어쨌든 친박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게 입증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박계 대선 주자로서 김무성의 힘은 상당히 좀 파괴력이 떨어진다고 이미 검증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게다가 지금까지 공천된 사람들을 보면은 친박이 절반을 넘는다고 하는데 그 친박이 그 김무성 대선 후보 그것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절대 용납이 안 되겠죠. 이건 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다 양보해주는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착한 분인지 몰랐어요. 애초에 공천 룰을 짤 때 당원 당규를 만들고 그럴 때 당원 당규는 뭐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게 대표가 손을 쓸 수 없게 다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선이 굵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선이 굵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에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참모가 없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그 얘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김태규 기자님이 오늘 주목한 인물이 있네요. 원유철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배반의 원유철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배반의 장미가 아니라 예. 그렇죠. 배반의 원유철입니다. 예. 그 전에 계속 그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정책위 의장이었잖아요. 러닝메이트였죠. 예, 러닝메이트였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축출된 이후에 뭐 김무성 대표의 도움도 있었고 원내대표로 추대가 됐는데 예. 신친박을 자처하면서 완전히 지금 탈색되는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아주 극으로 치달을 때 항상 친박 쪽에 서서 김무성 대표를 지금 곤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 발언도 마찬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 그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기자간담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강봉균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선대위원장 그 자리를 제의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원유철 대표가? 예, 원유철 원내대표가요. 그 민주당 사람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표의 확장성이나 이제 이것을 고려해서 그런 제의를 한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을 모셔오고 영입하고 그런 건 상당히 당으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 정도 일을 하려면 당 대표가 나서는 게 맞는데 이게 원유철 원내대표가 나서서 자기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뭐 김무성을 제껴두고 어쨌든 이 친박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은근히 강조하는 그런 모양새고. 그 1년 전에만 하더라도 원유철 의원은 이제 비박이었습니다. 그 평택에서만 이제 5선을 한 수도권 중진이라는 이제 몸값 때문에 작년에 유승민, 이주영,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후보는 비박 쪽이었고 이주영 후보는 친박 쪽이었는데 양쪽으로부터 둘 다 그 정책위 의장 제안을 받을 정도로 이제 몸값이 좋았죠. 평택에서 5선을 하긴 했지만 2000년 16대 국회 때는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당 쪽에 몸을 담았고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편한 곳만 다니신 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니까 그때 새천년 민주당 소속으로 옮긴 거죠. 당적으로 옮긴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어쨌든 지금 김무성 대표가 공경에 몰릴 때나 김무성 대표를 도와주지 못하고 계속 투톱인데 계속 김무성 대표를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그 노골적인 친박 행보에 비박계 의원들의 반발도 좀 강합니다. 뭐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화합하라고 당신 원내대표로 추대했는데 왜 자기 정치만 하냐, 원내대표직 사퇴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도 굴하지 않고 여전히 이제 신친박의 길을 가고 있고요. 그러면 원유철 원내대표는 왜 이러냐? 향후에 경기지사를 출마한다. 그리고 당권에 도전한다. 장관 자리를 지금 바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한심한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원유철 원내대표. 그런데 이 원유철 원내대표처럼 해야 출세를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하여튼 뭐 짤박, 월박, 복박, 뭐 멀박 많은데요. 신친박은 아마 원유철 원내대표 딱 한 명인 것 같습니다. 독보적입니다. 자, 김무성 대표 이게 보니까 말이죠. 총선 국면 때면은 하여간 이 논란과 그 파행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불이익도 많이 당했고요. 자, 이번에는 공천을 받았지만 글쎄요, 이게 뭐 지난 2008년, 2012년보다 나아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한데요. 2008년 총선 때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친이계가 당을 접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친박이라는 이유로 공천에서 탈락을 했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는데 친박 무소속 연대라고 부산 지역에 잘린 친박 의원들을 모아서 친박 무소속 연대를 결성했고 그렇게 당선이 돼서 다시 이제 돌아왔고요.
2012년 총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이제 말기에 예. 원내대표 박근혜 당시 의원이 김무성 대표한테 원내대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원내대표를 출마를 해서 강행을 해서 당선이 됐고 예. 또 세종시 수정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엇박자를 내면서 예. 사실상 이제 비박, 잘려서 짤박이 되면서 이제 비박이 된 거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친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 공천에서 이제 탈락이 됐고, 예. 그때도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신당을 한 해 만에 그런 얘기 있다가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 김무성 대표를 쫓아가지고 탈당해서 새롭게 선거연대를 구상하려던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그야말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어요. 그렇죠. 그때 뭐 김동용 전 의원이라든지 그 예. 두 명의 정치인이 이제 포스트를 세워서 예. 새로운 YS계죠. 예. 그래서 새로운 이제 보수 정당의 깃발을 드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그 기대도 있었는데 예. 막판에 예.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고. 예. 뭐 어쨌든 그 몇 년 뒤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재보선을 통해서 다시 국회로 입성을 했고 지금 예. 이제 당대표까지 됐는데 예. 어쨌든 경선까지 치러서 공천을 받아야 이제 굴욕적인 상황에 몰렸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참 공천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이다. 예. 그런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 정치바에서 김원철 기자가 재밌게 기사를 한번 썼습니다. 4년마다 예. 공천 파동 주인공 항상 그 주인공은 김무성이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그런 그렇죠.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예. 네. 국민의당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말이죠. 어떻게 네. 뭐 탈당도 하는 겁니까? 탈당은 못할 것 같고요. 예. 예, 탈당을 해도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고. 아니 어차피 뭐 불출마하는 건데 뭐 그 당에 남아 있는 것도 예. 그렇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이게 탈당과 뭐 창당과 뭐 이런 걸 이제 자주 하신 분이잖아요. 예. 김한길 의원께서. 예.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뭐 탈당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총선 때까지는 그냥 자맹을 할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어제 오전에 뭐 이렇게 그 문자 메시지를 쏘고 입장문을 쏘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당 차원의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데에 스스로 책임을 물어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합니다. 예.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 참, 글쎄요. 이게 정말 뭐 야권 연대가 안 돼서 뭐 불출마한다 이런 대의보다는 네. 이 출마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이 더 깊이 개입된 건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겠고 일단 본인은 수도권 야권 연대를 매우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예숙 전 의원을 서울 광진갑에 공천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나가게 되면 본인이 계속 주장해왔던 여대야, 그러니까 1대1 구도가 생기지 않았는데, 1대1 구도가 확립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1여 다야 구도로 선거를 뛴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해왔던 말과 모순이 되는 거죠. 예. 2008년에도 출마를 안 했어요. 김한길 의원이. 예. 그때도 패색이 짙었고요. 그러니까 실선거에 나가서 지면은 치명타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가지 말아야겠다. 다음을 노리자. 저는 이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유가 어찌 됐든 이번에 뭐 수도권이든 어디든 야권 통합 뭐 연대를 위해서 어쨌든 그 명분을 걸고 불출마를 선언한 건 이제 처음이잖아요. 예, 저는 그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점에서만은 통합이 답이다. 이거 지면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 발언만은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예, 더불어민주당 상황 뭐 하나 더 짚어주실 건 없나요? 그 전병헌 의원이 무소속 출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아하, 예. 그리고 부좌현 의원이
컷오프 되셨죠? 예. 전략 지역으로 묶여서 컷오프가 되는데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국민의당으로요? 네네. 오호. 국민의당으로 입당을 해서 국민의당은 이제 21석이 됐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임내연 의원이 만약에 탈당을 하더라도 20석이 되니까 지금 안정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예. 어허.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에 들어간다. 뭐 정호준 의원이야 아버지가 그쪽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놀랍네요. 네. 안산의 지역구를 둔. 주자연 의원은 천정배 의원의 옛 보좌관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인연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맥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이신데 오늘 감기 걸리셨다고 하는군요. 네. 네. 무슨 일 때문에? 운동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약골이 되셨습니까? 이 모든 건 다 중국발 황사탓으로 하고 싶습니다. 호흡기가 민감하시군요. 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알파고 갖고 뭐 좀 장사 좀 하려고 하나요? 한국판 네, 알파고를 만든다. 이런 보도가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코미디언이시죠. 김재동 씨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코미디 소재로 정치를 사용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김재동 씨가 정치가 코미디를 그만둬야 코미디가 정치 얘기를 그만둘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박근혜 정부가 하루에 한 번씩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지금 안겨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능정보산업발전 전략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정부가 1조 원을 투자를 하고
민간에서 2.5조 원 정도의 투자를 유발을 해서 예. 한국판 알파고를 앞으로 5년 동안 만들겠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참 유행 따라 뭐 하는데 참 제가 이 뉴스를 듣고 너무 실소가 나와서 어떻게 참 이걸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보면 올해 이제 미래부가 이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데 1,38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내년에 1,800억, 2018년에 2,100억 원, 2019년 2,200억 원, 네. 2020년 2,300억 원 이렇게 늘려나간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원래 올해 이쪽 분야에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해는 이 분야에 한 300억 원 정도를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하고 바둑을 두고 나니까 인기를 좀 끌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300억 원을 잽싸게 지금 1,388억 원으로 늘리고 예. 앞으로 5년간 3.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지금 허겁지겁 한 겁니다. 예. 이 지금 정부 예산이 지금 가계부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무슨 예. 정부 예산이 금전출납분출 하시나 제가 이분들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 올해 1월에 벌써부터 1월부터 추경 편성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세상에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지냈는데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참 나라가 예산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국가 예산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요. 예. 알파고가 떴더니 갑자기 여기에 3.5조를 투자한다. 이건 참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라는 게요. 예. 창의적 문화, 선진적 도전 의식 이런 거에 산물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게 오바마가 하라고 해서 구글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장의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 필요한 곳에서는 시장의 논리를 막 갖다 들이댑니다. 예. 복지, 의료, 농업, 노동, 고용 이런 데다가는 시장의 논리를 막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시장의 영역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진보적인 요즘의 경제학자들도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수정자본주의지 사회주의가 아닌 거거든요. 이 말은 시장의 사적 영역, 즉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발전이라는 영역이 일정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시장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적 영역을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회주의 경제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래서 이 알파고 같은 분야는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 창의력,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퍼스트 무브의 정신이 발현이 돼야 실현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장의 영역인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알파고가 안 나오느냐? 기업인들이 도전을 안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왜 안 하느냐?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예. 그게 우리 재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기업이 나오도록 재벌 구조를 타파를 하는 것까지 정부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정부는 그 일은 하지 않고 지금 여기다가 예산 3.5조 원 박으면 한국판 알파고가 나온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각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이 MB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요. 이 신자유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정부고 시장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정부인 건데 사실 하는 일들을 보면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 두 정부는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는 그랬죠. 자기가 집권하면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종합주가지수 3천 시대를 열 거라고요. 예.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박정희식 영웅주의가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예. 원래 보수주의의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라는 건 특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막 끌고 간다고 경제가 발전한다는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자기는 신자유주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등장하라면 짠 하고 국민소득 4만 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가 슈퍼맨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예.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신자유주의를 주장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라면 해야지. 예. 내가 되라면 돼야지. 예. 이게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신자유주의하고 박정희 리더십은 뭐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친재벌주의, 신자유주의 주장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MB의 머릿속에는 정주영이 박혀 있고 박근혜의 머릿속에는 박정희가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싱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 MB는 갑자기 국무회의에서 라면값을 100원 내려라 뭐 이 난리를 치는 거죠. 예. 아니 지가 뭔데 라면값을 100원을 내려라 말합니까? 예.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죠. 예. 지금 이게 될 일이 아닌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업 생태계가요. 이미 도전 정신을 발휘하는 생태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세, 4세 승객 금수저들이 한국 경제계를 꽉 잡고 있는데 누가 도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걔들 밑에서 노동자들 착취해 가면서 하청이나 먹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된다, 경제민주화가 돼야 된다. 이거는 그냥 단지 경제민주화, 경제평등, 소득불평등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재벌 시스템이 그대로 이 가두리 시스템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3.5조 원이 아니라 정부가 35조 원을 갖다 박아도 알파고는 못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요. 예. 제가 이 미래부가 이 알파고에 5년간 3.5조 원 투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이 난 게 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명텐도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텐도 사건. 예. 예. 그리고 로봇 물고기 사건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예. 기억하실 분도 있으시지만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 들으시면 야, 참 진짜 지랄도 풍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겁니다. 예. 이게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과천을 방문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경제부처 장관들을 이렇게 앞에 딱 모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요즘 보니까 닌텐도 게임기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런 거 개발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네티즌들은 이게 얼마나 헛소리인지 아는 겁니다. 닌텐도라는 것이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오타쿠 문화가 산출을 해낸 특유의 정말로 정교한 게임의 문화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일본 특유의 그 장인 정신 있는 길들에 있는 거고 일본의 오타쿠 정신이 만들어낸 일본만의 자랑할 만한 경제 컨텐츠인데 예. 이거 보고 MB는 이거 못 만드나? 이래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MB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말씀하신 분이 대통령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개발하자 이러면서 예산이 60억 원이 배치가 돼버립니다. 아, 말씀 한마디에. 예. 될 리가 없는 거죠. 될 리가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대통령이 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60원 예산 갖다 박아야 되는 거죠. 예. 헛돈만 날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일명 명텐도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만 다물고 있었어도 혈세 60억 원이 안 나갔을 텐데 대통령이 헛소리 한번 하는 바람에 이 난리를 친 겁니다. 예. 2009년에 같은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11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걸 TV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근데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대화였습니다. 아, 근데 제목이 대통령과의 대화였었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4대강이 한참 논란이 됐을 때죠. 4대강 수질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봇 물고기를 풀어놓겠다.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듬해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57억 원을 지원받아서 로봇 물고기를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 물고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되니까 예. 누가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로봇 물고기 크기가 1m 정도다. 네.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야, 그 크기가 그렇게 크면 물고기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그랬더니 이제 연구진이 아, 그런데 현재 기술로는 1m 이하로 줄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러면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리가 같이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그 유명한 네, 이명박 대통령의 로봇 물고기 편대 유형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막 지르는 거죠. 예. 기능을 나눠서 여러 마디를 편대 유형을 시키라는 건데요. 참,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네. 올해 2월에 4대강 로봇 물고기 연구원이 1억 뇌물수수로 구속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그리고 로봇 물고기 사업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났죠. 비리만 잔뜩 안고 끝낸 사업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뭐 경제 얘기랑 상관이 없지만 그때 이 로봇 물고기의 담당 주무 장관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었고요. 예.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중 로봇은 우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강뿐만 아니라 바다 쪽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지금까지 못했던 일들을 로봇 물고기를 동원을 해서 수중의 어려운 작업들도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국회 예산특위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침몰 사건이 벌어졌죠. 알파고 3.5조 투자한다는데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국민 세금이 정부 부처 관계자들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니거든요. 예. 세계적인 비웃음거리 만들 겁니다. 네.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라는 말씀이 있는데 시장에 할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말로 국가가 해야 될 일, 공적인 영역, 국민 소득, 의료, 고용의 공공성 이런 거 지켜나가는데 집중하기도 바쁠 정부가 알파고 만든다고 3.5조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알파고 파문이 더 컸으면 알파대를 만들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알파고가 뭔지는 알고 그렇게 떠드는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통령은 알파고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남이 써주는 거 거의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위장 전입인데 위장 전업이라고 읽고. 예. 자,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로 말하자면은 한국은행 같은 그런 중앙은행이라 하겠는데 금리를 뭐 단계적으로 올해 올릴 것이다. 이게 시장의 예측이었는데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그런 신호가 나온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16일 현지 시간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수준인 0.25에서 0.5% 이걸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스는 그렇게 중요한 뉴스가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한 뉴스냐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 금리를 유지하기로 밝히면서 뒤에 설명한 대목이 중요했습니다. 올해 원래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예고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해 원래 4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목표를 2차례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했었던 것보다 올해 금리 인상폭이 훨씬 더 작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보통 한번 금리를 올리면 0.25%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4차례 올렸으면 기준금리가 한 1% 정도 올랐을 텐데 2번 올린다는 얘기는 그 절반 수준 0.5% 정도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이고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이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확실히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늦추겠구나. 금리 오르는 속도가 많이 낮아지겠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뉴스였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게 금리 말씀을 드리면 좀 경제에 대해서 직요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앞으로 경제 뉴스를 접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조금 지겨우시겠지만 제가 금리에 대해서 간단한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자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더 많이 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은행으로 많이 돈이 흘러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예.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이자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은행에 맡길 일이 있어? 하고 활발하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기업들도 은행에 맡기기보다는 투자를 활발하게 해서 경기가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은 경기가 안 풀리고 금리를 내리면 경기가 풀린다. 요 정도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면 예. 이제 금리에 대한 대강의 이해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는 기업도 가게도 심지어 정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를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정부는 금리를 내리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좀 좋은 경제 성적표를 받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그래서 좀 경제 성적표가 잘 나오는 것, 이걸 굉장히 정부들은 원하죠. 집권자들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각국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국의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기재부 산하에 한국은행이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나는 돈 풀어서 경기 부양시킬래.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러셔야죠 하고 돈을 풀어버리면 경제가 굉장히 망가질 수 있다는 근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부안해동하지 말고 너희가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돈을 풀 것인지 안 풀 것인지를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독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중앙은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돈을 풀 것인가 안 풀 것인가를 결정을 하냐면 예.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그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지한다. 이게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은 정부와 대립 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정부는 돈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고 싶어 하는데 한국은행은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고 싶은 곳이기 때문에 돈을 최대한 덜 풀려고 하죠. 돈이 많이 풀릴수록 물가가 올라가니까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너무 겪어본 지 오래가 돼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잘 모릅니다. 예. 잘 몰라서, 아니, 좀 한국은행이 돈 좀 풀어주면 어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그건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말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거칠게 반응을 하고,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중앙은행 사람들이. 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파이팅을 하는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1980년도에요. 물가 상승률이, 연간 물가 상승률이 37%였습니다. 예. 지금은 연간 물가 상승률이 1%가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1년에 물가가 37%가 올랐던 겁니다. 예. 그때 임금이 15% 협상 잘해서 임금 15% 올려봐야 실질 임금은 18% 정도 감소해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해지면 인플레이션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또 불러 일으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오늘 제가 이 물건을 사면 100원짜리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이 내일이면 120원이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100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내일 이 100원으로는 그 물건을 못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일 살 걸 오늘로 당겨서 사버리는 겁니다. 화폐 가치가 어차피 물가가 오르면 떨어지니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일이면 오를 거야. 미리 사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사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걸 오늘 100원에 잔뜩 사다 놓으면은 내일이면 120원에 팔 수 있어. 더 많이 사서 물건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자. 이러면서 물건을 계속 미리미리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물건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화폐가 풀렸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게 되고 한번 이런 추세가 딱 자리를 잡으면 중앙은행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한번 이렇게 딱 방치를 해놓게 되면 답이 없을 정도로 살인적으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사실은 거의 뭐 상상을 못할 만한 예인데요. 2008년에요. 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
경제적으로 진짜 그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 나라입니다. 2008년 사례를 두고요. 이게 2월에 언론들이 짐바브웨의 연간 물가 상승률이 1월부터 2월까지 이제 연간 물가 상승률로 치환을 했을 때 2008년 물가 상승률이 몇 %다라고 발표를 하냐면 10만 %라고 발표를 합니다. 예. 물가 상승률이 300%, 400% 이게 아닌 겁니다. 10만 %라는 겁니다. 10만 %. 예.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예. 그런데 2달 뒤에 예. 짐바브웨가 새로운 발표를 합니다. 다시 계산을 했더니 물가 상승률이 16만 %다라고 수치를 수정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해 7월에 예. 또 물가 수치를 수정을 합니다. 아니다, 잘못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20만 %다. 다시 수정을 합니다. 예. 한 달 전에 16만 %였는데요. 예. 220만 %로 뛴 겁니다. 8월에 또 수정을 합니다. 아니다. 220만 %가 아니고 1127만 %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해 10월에 다시 이 수치를 수정을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2억 3,100만 %다. 한 해의 물가 상승률이 2억 3,100만 %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만화로 만들어도 너무 그렇죠.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끝났습니다. 또 2008년 연말에 최종 물가 상승률이 예. 12억 %였다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물가가 한번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아니, 이게 그런 1%, 2%도 난리인데 그렇죠. 이게 아이고 12억 %면 뭐 그런데 이게 짐바브웨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예. 독일도 한번 겪었고요. 헝가리도 한번 겪었었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가 한번 풀리면 예. 이게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정도냐를 드러내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980년대 초반에 예.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야 소리를 들었던 김재익 경제수석은 예. 그때 이제 목숨을 걸고 물가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물가를 막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죽기 직전의 환자에게 네. 알코올 중독으로 죽기 직전의 환자에게 예.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술을 한 잔 더 줄게요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자비냐? 그건 아니다. 예. 우린 곧 이대로 가면 물가 때문에 망한다. 그러면 물가를 죄야지. 여기에다 대고 한 잔의 술을 더 주는 건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때 사실은 물가를 잡았죠. 김재익 수석. 여기서 잠깐 김재익 평전이란 책이 있죠? 네네네. 예, 그 누가 쓰셨더라?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예. 쓰셨습니다. 예. 네. 네. 예, 어쨌든 그래서 뭐 개그지만 결국은 이제 2015년 6월에 짐바브웨가 자국화폐를 폐기를 하죠. 그래서 예. 자국화폐는 사용을 이제 안 하고 달러로 완전히 이 자국화폐를 대신을 하는데요. 예. 이때 이제 자국화폐로 바꿔주는데 예. 짐바브웨 달러라는 달러를 썼었거든요. 예예. 네. 3경 5천조 짐바브웨 달러를 은행에 들고 가면 네. 미화 1달러를 주는 겁니다. 네. 황당하죠. 네. 아이고 정말.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 중에 예. 가장 그 인기가 없었던 재임 시절에 그런데 퇴임 이후에는 가장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하지 말고 퇴임 대통령만 했으면은 굉장히 존경받았을 것이다. 예. 예. 그런데 이분이 그 재임 기간이 77년에서 80년이었을 텐데요. 예. 이때 유명한 이제 그 매파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들을 매파라고 부르고 조금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관대한 사람을 비둘기파라고 부르는데 예. 이 매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인파이터라는 별명을 최초에 받았었던 폴 볼커라는 사람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한 15% 정도 됐었는데요. 이 폴 볼커가 1979년부터 레이건 집권기까지 10년 동안 그 연준 의장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무려 2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20%가 된 거죠. 뭐 예. 0.25% 이렇게 올린 게 아닙니다. 한 번에 5%, 6%씩 팍팍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카터 시절의 경제는 활성화될 수가 없죠. 예. 돈을 다 빨아들이니까요. 카터 때는
카터가 5만 욕을 다 먹은 겁니다.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볼커는 이걸 무시를 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면서 이렇게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결국은 그래서 그 수혜는 레이건이 다 받죠. 욕은 카터가 다 먹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레이건 시대의 신자유주의는 카터의 희생 아래 저는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 속도를 절반 정도로 늦추겠다고 말한 이 대목이 올바른 방침이냐 아니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한 건 돈을 시장에 조금 더 많이 풀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미국 경기를 조금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인 반면에 물가 상승의 위험도 있는 데다가 사실은 저 말은 거꾸로 얘기를 하면 금리를 인상하기에는 현재 미국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반드시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이건 어떻게 굉장히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제가 조금 그 모험스러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미국이 예상보다 금리 인상 속도를 훨씬 늦춘다는 것은 정말로 한숨 돌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1200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하고 동떨어져서 산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렇게 오래 그 탈동조화 할 수 없거든요. 결국은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가계부채는 폭탄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1200조라는 가계부채 폭탄을 안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한숨통을 늦춰줬습니다. 속도를 늦춰주는 바람에 폭발 직전이었던 이 1200조 가계부채가 최소한 1년 정도 시간을 번 게 아닌가 하는 안도의 한숨을 저는 일단 내쉬었고요. 제가 과거에 남은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도가 통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시간을 1년은 벌었습니다. 물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내년에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고 지금 금리를 늦췄다는 것은 인상을 늦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기 회복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므로 근본적으로 경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당장 가계부채 1200조 원이라는 폭탄은 폭파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룰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근본적으로도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번 시간을 정말 잘 활용을 하자면 약간 이상한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재빠르게 노동악법을 막고 국민소득을 높이고 다양한 복지 정책 위주를 정책을 의회 위주로 펼쳐나간다면 이 1년 동안 번 시간 동안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구나. 그러면 가계부채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겠구나.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120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에 폭탄이 터지지 않고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이 저는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국장한테 했더니 국장은 저한테 꿈 깨라고 총선을 못 이긴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총선 결과가 잘 나와서 의회 위주로 의회 권력 위주로 우리가 좀 국가의 경제 정책을 바꿀 수만 있다면 이 1년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저는 그래도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을 한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빨리 지금이라도 우리가 국민소득을 늘리는 방향을 의회 권력 위주로 잡을 수만 있다면은요. 일단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진 김에 그런 희망을 잠깐 가져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쎄요, 의회 권력이 야당에게 넘어가더라도 이 국가 권력,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이런 국가 권력이 과연 그 권력을 내려놓을지, 그렇게 해서 내려놓게 되면은 레임덕이 닥쳐올 텐데 그 레임덕을 감내할 만큼의 염치와 양심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저희 국장도 바로 지금 그 말씀을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꿈 깨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거 전망은 좀 다릅니다. 이정무 국장님하고 좀 다른데 여간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또 오늘도 제가 좀 기도를 하긴 했거든요.
예. 네. 그 기도의 응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국회도 청와대가 관장해야 한다는 독재자 아버지의 통치 철학을 계승한 딕테이터스 도터 박근혜 동지께서는 총선 공천에 대해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한 8년 전 여당 비주류 박근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정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당원 결심은 8년 전의 자신과는 달리 지금의 자신은 얼굴에 점을 하나 찍음으로써 인간의 정체성까지 뒤바뀐 전혀 새로운 자신임을 선포하는 분골쇄신 환골탈태의 결단이다. 특히 8년 전에 박근혜는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냐면서 감히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도발했는데 이는 8년 뒤에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8년 전 박근혜는 상향식 공천은 어디로 갔느냐,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공정한 공천은 어디 갔느냐면서 지금의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있는데 전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8년 전 박근혜는 정당 정치를 무시하고 무원칙한 공천을 이룸으로써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호소해서 얻어낸 천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린 어리석은 공천이었다라고 운운했는데, 당에게 헌신한 사람을 배신자로 몰며 비정하게 내쫓는다고 개탄하는 말까지 함으로써 박동지를 한 입으로 두 말한 천하악녀로 만들어버렸다. 이에 전 포털과 IT 업체는 박근혜 동지의 2차질 관리를 적극 보장함으로써 박근혜 동지의 말은 유통기한이 있는 나라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도록 종일 삭제 전투태세에 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8년 전 박근혜에게는 우리의 최고 존엄 박근혜 동지를 모독하는 저산을 계속할 시에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불벼락으로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의 날씨.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부터 시작했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 제주와 남해안은 20에서 60, 충청과 그 밖의 남부 내륙은 5에서 30mm 정도고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멎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의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좌절하는 청년이 많아지면 집권 세력은 언제나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고 공포감을 조장해서 그들의 불만을 밖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청년층의 대량 사망이었습니다. 이게 청년층이 꼭 알아야 하는 역사이자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들의 불만을 밖으로 향하게 한다. 청년층의 대량 사망이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집권자들이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는 전쟁을 말하는 거지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